현재 이란과 한국은 오랜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조선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의 유조선을 납포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한국만큼은 그동안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기존의 파트너였던 유럽과 관계가 불편해진 이란은 아시아 국가들의 손을 내밀었고 그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너무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한국이 가장 교역의 중심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란의 원유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다가 이제 한국의 주특기인 전자, 자동차 제품부터 해서 각종 제조업에서 나온 제품을 보내니 상부상조였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한국산 제품은 물론이고 드라마까지도 이란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과 미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한국에 적용되며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이란은 계속해서 참아오다가 결국 바이든 정부로 바뀌는 시점에서 미국의 경고의 메시지로 든 카드는 한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할 것이므로 이란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문제였으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결국에는 한국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약 7억 달러의 원유 대금이 쌓여있던 이유는 한국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훨씬 컸기 때문이죠.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내려서 한국의 자금을 묶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란에서 사용 가능한 대금을 충분히 쓰지 않고 쌓아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점도 지적됩니다. 게다가 이란에서는 한국 특정 분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가장 국가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혁명에 성공한 이란 정부는 수자원을 국유화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라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댐을 무분별하게 건설하고 지하수를 난개발해 더욱더 물 부족을 가속화시키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란 정부의 난개발로 인해서 이란의 지하수 85%가 사라져버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란 인구의 70%인 약 5,600만 명이 향후 30년 내로 물을 얻기 위해 유럽으로 떠날 수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가속화되어 이란의 가뭄은 더욱 심해져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물은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닷물을 활용해서 이란 전역에 각종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세자가 한국의 대통령을 사저로 초청해 대접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에 담수화 기술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동에서 물의 확보는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중동 지역에서 특히나 주목받았고 걸프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국가의 중요 사업을 도맡을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있었냐는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한국이 오랜 기간 중동에서 다양한 건설회사들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1970에서 80년대 중동 건설붐이 불 때 부지런하고 손기술 좋은 한국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은 혹독한 사막기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제때 지켜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사우디의 최대 영자 일간지 데일리 아랍에 따르면 당시에 압둘라 국왕이 해외 업체에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했지만 대부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인프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1970년에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들은 사우디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건설을 잘했다고 회상합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점은 적은 돈을 받고도 이렇게 공사기관과 품질까지 완벽한 나라는 없었는데 그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한국인 자체를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치 경제가 불안한 한국 상황에서 오로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묵묵히 모진 일을 견뎠다면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인 원동력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해마다 대형 수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이 진행하는 공사의 수준을 보고 매년 5조 원가량의 수주를 맡기게 된 것이죠. 당시 한국의 5조 원은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4분의 1로 한국에는 매우 절실했던 자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0만여 명의 한국인들은 당시의 중동 건설 붐으로 파견되어 상당한 시간 산업 역군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 건설 현장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은 한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요긴하게 쓰였고 한국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등이 득세하던 시장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고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중동에서는 최근까지도 인프라 공사를 중국이나 일본, 유럽권 국가에 맡기면서도 한국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돈은 많이 받으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공사기간은 거의 제대로 지키는 적이 없어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중동 건설 붐의 현장에서 중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중동에 물 공급을 가능케 한 각종 담수화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입증받게 된 것입니다. 1979년에 현대건설은 알코바 담수화 공사를 성공시키며 관련 프로젝트에 물꼬를 떴습니다. 그 이후 한화건설은 2014년에 마라픽 담수화 프로젝트를, GS건설은 튀니지가 발주한 해수담수 프로젝트를 맡는 등 매년 급성장하는 담수화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은 그 명성을 떨치며 중동 국가의 물 공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두산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작업을 신공법을 도입해 기간을 1년 이상 줄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업에서도 4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프로젝트를 26개월로 단축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담수화 플랜트 기술은 중동의 제2차, 3차 건설 붐에 적극적으로 활약하게 될 계기가 된 것인데요. 한국의 건설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다는 사우디는 최근 한국과 7,800억 원가량의 플랜트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역삼투압 해수담수화 기법을 이용해 하루에 45만 톤의 물을 사우디 알라이스 지역에 공급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5만 톤은 1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2023년까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16년 쿠웨이트 도하 1단계, 2017년 사우디 슈와이바, 2018년 오만 샤르키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최근 수년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움직임이 아쉽습니다. 이란 역시 두산중공업과 2016년 이란 민간기업인 사제 사장과 2,200억 원 규모의 역삼투압 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별다른 추가적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2019년에 한국의 이란 원화 계좌까지 완전히 동결하기 이전에 한국과 좀 더 이란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한국 기업을 활용해서 담수화 플랜트 작업을 진행했다면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면서도 한국의 원유 대금 문제가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특히 이란의 원유 자금은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따라 자칫 장기간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이러한 원유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는데요. 이란은 한국을 이용해서 대금을 떨어내기보다는 직접 송금을 통해 전액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란 지도부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란 지도부는 수년 전부터 각종 부패한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전직 부통령의 뇌물 스캔들로부터 해서 지도층들이 호화 생활을 누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이 서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권력 유지를 위한 군자금 등으로 활용되기에 한국에 언젠가는 대금을 직접 받는 방안을 고려했으며 일본 등에도 직접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중동 지역에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물 확보이며 이것은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도 한국과 원유를 공급해주는 대신에 담수화 플랜트를 다양하게 지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7억 달러 중 일부만 사용해도 이란의 수백만 명에게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유조선 납포 문제와 더불어 자금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양국에는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런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국의 신뢰도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란은 담수화 기술을 가진 한국에 섣부른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주한미군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베 일본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만류했다. 매체는 아베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다. 아베는 일본의 안보가 무조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달려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미묘하게 트럼프를 구슬렸다. 아베는 스스로를 경제와 외교의 전문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굴욕 외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으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트럼프를 노벨상 수상자로 직접 추천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부의 극치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굴욕 외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미국 농가의 옥수수가 갈 곳을 잃자 전량을 구매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농가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고 반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했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압박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아베의 이런 굴욕적인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후 주한미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 지도자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 아베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베가 주일미군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의 뜻도 함께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다는 건 당연히 자국의 안보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국 의존도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 포스트에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볼턴과 아베는 같은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볼턴은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아베를 추켜 세웠죠. 아베는 북한의 핵,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는 미북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 체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 볼턴은 아베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실제로 창시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의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구호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다.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는 일본이 고안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 많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부소장은 일본 진보 언론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아베의 대응은 실패했다. 한미일 안보 체제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한일 두 나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일 협력 체제를 흔들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베의 사퇴를 거론하면서 한국과의 갈등은 명백히 아베의 외교적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베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 라는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적 스캔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편 아베는 자신의 트위터로 각국 정상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떠한 인사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퇴를 발표한 날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방금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 아베는 친절한 감사의 말로 경의를 표해줘서 고맙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호주 총리,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 인도 총리 등 16명의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아베의 사임과 관련해 청와대 등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의 정치적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반일 인사라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재명 지사를 거론한 것일까요? 기사는 이낙연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다음날 나온 것입니다. 신문은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 1, 2위입니다. 지일파 이낙연, 반일 인사 이재명은 지소미아 반대. 네, 이낙연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지일파로 분류됩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강경파죠. 신문은 이 지사의 4년 전 페이스북 게시글을 꺼내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일본은 적성국가다. 군사 대국화할 경우 최초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반대했다. 이 지사는 기사를 보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팩트 자체만 보면 틀린 것은 없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끄집어내 나를 반일 인사로 규정하는 것인지 그 숨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보수 우익 정치권을 경계할 뿐 일본 국민과 일본국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편 일본의 차기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자민당 내 주요 파벌 모두가 스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무조건 정상회담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스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열고 싶다. 스가 장관은 약 40분 동안 진행된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에서 현 내각의 정책 승계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습니다. 개헌, 경제정책, 미일 관계 등 모든 이슈에서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자 기자들은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아베 총리의 발언을 듣는 것 같았다. 아베 총리를 단순히 연장한 것인가? 아베 총리가 스가 장관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눈엣가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보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 관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치시사평론가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는 이시바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시바에게 총리 자리를 주지 않기 위해 누구를 응원할 것인지 생각해봤다. 그 점에서 스가 장관이 급부상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정권과 아소 정권 내내 총리를 압박하고 비판해왔습니다. 2차 내각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그에게 방위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죠.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